자, 전국 뉴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강남 3구 5억 초급 매도 선살에 매도 매수 동상 이몽의 관망세만이라고 하는 거죠. 반포 아리팍 구평도 우리나라에서 현존 가장 비싼 아파트죠. 34평에서 가장 비싼 게 반포 아크릴리브파크. 거래 절벽에 몸값을 낮췄다. 서울 거래량 9년 만에 최저다. 강남 3구는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다. 다주택자 집주인은 대선 이후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타이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팩트 보시고 제가 드리고 난 코멘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가 성사된 게 한 건도 없어요. 초급매로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매일 집주인이 사무실에 전화해 한숨만 내쉬고 있어요. 강남구 대치동 Q 공인중개사 대표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서울시에서 가장 비싸고 인기 있는 매물이 5억 원 이상 빠졌으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수자들로 사무실 문턱이 쉴 새 없이 열리다가 닫혔는데 지금은 찾는 사람도 없고 매물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도 사라졌어요. 반포동 아크로 리브파크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라고 해놨습니다. 태도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디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눈에. 자, 보시죠. 강남 3구 부동산 시장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답니다. 냉기류가 지금, 그죠? 서울 집값의 바로 밑으로 불리는 은마 아파트와 서초 아크로 리브파크, 송파, 잠실중 5단지 등 완전 핵심이죠. 전부 다 이거 로망, 소위 로망입니다. 강남의 은마, 서초의 아크로 리브파크, 송파의 잠실중 5단지 완전히 뭐 에이스 중에 에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지의 매물이 늘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평당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 불리는 반포 아크로 리브파크는 매매값이 5억 원 이상 빠졌다. 해당 단지는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뭐 서초구에서 대장 단지 불리고 있지만 최근 매매값을 낮추면서 가격 조정을 고심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집주인들은 전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강남구와 송파구 역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37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쭉 보시면은 두 달째 거래 2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거래가 안 되는가 봅니다. 그죠? 서초, 송파, 대장주, 아리팍, 엘리트 가격 하락. 뭐 난리네, 그죠? 지금 보니까. 하나 더 보실게, 지금. 거기서 이어서 보실 기사가. 자, 오른다, 내린다, 엇갈리는 서울 집값 전망이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기사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지금. 올해 22년도에는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다. 뭐, 아니다. 이제 변곡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완전히 좀 엇갈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텍스트 좀 보시고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주 내로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과 일부 지역의 신고가 행진을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라고 하고 있네요. 실제로 지금 액츄얼입니다. 이거는 서울 25개 구중 3개 구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졌고 6개 구는 보합을 기록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철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에서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 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 봅니다. 아파트 매수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난리네 난리 지금. 그죠? 정부에서도 연일 아파트 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발표를 내놓으며 올해 집값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뭐 홍남기 부총리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참, 뭐,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박정조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반갑습니다, 다들.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헷갈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뭐, 오를지, 떨어질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그 서울 집값의 그 향방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서울에서의 그 상승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놓고 볼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크게 네 가지를 중심에 놓고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집값이 오르는 데 있어서 오르거나 떨어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그 상승과 하락을 점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 물량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 수준과 전세가율입니다. 네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아시겠죠? 유동성, 공급 물량, 가격 수준과 전세가율, 정부 정책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하나씩 팩트를 점검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동성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노컷뉴스로 해가지고요. 1월 12일자 기사입니다. 1월 12일자 시중 통화량 증가율 거의 13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이라는 기사거든요. 자, 11월 달에 M1 통화가 3,589조 원이랍니다. 전월 대비 1.1%또 증가를 했다 그러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9%가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통화량 증가율이 최근 13년 새 최고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그죠? 지금도 유동성, 통화량은 지금 돈은 엄청 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시중에 돈들이 통화량 증가율이 지금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입니다. 요지가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실 거는 이거와 같이 이어서 보실 게 유동성에서 보실 거는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작년 21년 매출 279조 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51조, 역대 세 번째. 반도체 호황과 폴더폰 흥행으로써 삼성전자가 작년에 사상 역대 최고의 매출 279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총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만 매출 낸 게 279조랍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정도가,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간 매출액 279조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51조. 자, 영업이익이 약간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전보다 4분기 실적에 일회성 특별 경례금이 반영됐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연말 성과급을 줬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 영업이익 51조를 기록했는데 그 성과급을 주면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은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줬겠죠. 물론 뭐 직급에 따라 다르게 줬을 겁니다만은 그만큼 개인 소득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 잘 모르시면 모르겠습니다. 2021년 수출 무역 규모 사상 최대, 세계 순위 9년 만에 8위로 올라갔다네요. 2021년 수출 6,445억 달러, 무역 수지 294억 달러 흑자. 자, 이게 지금
연간 우리나라의 수출액 및 수입액 추이입니다. 연간 수출액이 지금 2021년에 6,445억 불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1위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수입액도 6,150억 불로 뭐 어마어마합니다만은 무역 흑자는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사를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이런 삼성전자가 매출 279조를 기록했다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철강 이런 것들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말은 바로 그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들이 어마어마하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소득도 점점점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나만 돈이 없고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 유동성 부분에서, 유동성은 지금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중이다. 단 이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부가 켜켜켜이 막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유동성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부분, 공급 물량입니다. 지금 공급 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공급 물량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은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3년간 공급 물량 극소 구간입니다. 극소 구간. 특히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000세대 전후거든요. 부산보다도 부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 부산은 올해 27,000이 얘기하는데 부산보다도 더 적어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인구는 부산의 3배죠, 그죠? 서울이 950만 정도, 950만인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부산이 지금 330만 아닙니까? 335만인데, 서울이 지금 거의 3배인데, 입주 물량은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공급 물량이 적은지를 알 수가 있는 지표들이거든요. 그게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게 팩트거든요. 자, 그럼 두 가지 해결됐습니다. 유동성은 지금도 차고 넘치고 있다. 공급 물량은 향후 3년간 매우 부족하다. 됐죠? 다음, 가격 수준입니다. 현재 가격 수준, 서울의 아파트값 그 평균이 지금 13억인가 그렇죠, 그죠? 13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한 4년 동안에 2배로 올랐죠, 거의. 이 현재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대비해서 거의 2배가 올랐다. 요게 팩트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2배가 올랐다. 요거는 뭐 일단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분명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거품, 뭐 버블이 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버블이 있다는 것과 버블이 터진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라 생각하거든요. 버블이 터지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버블이 되든지 아니면은 버블 상태에서 뭔가 외부 충격으로 탁 쳤을 때 버블이 터지는 거지. 뭐 버블이 있다고 해서 이게 터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버블 수준이 뭐 어마어마한 소위 폭락론자들이 말씀하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직전에 그 어마어마한 버블 상태인가? 그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들이 뭐 부채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집에 대한 부채 수준들도 그렇게 크지가 않죠.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서울에서는 뭐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0% 50% 정도 수준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장기적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격 수준과 전세가율도 같이 보셨네 그랬잖아요, 그죠? 전세가율을 보게 되면은 전세가율은 지금 서울이 50% 이상입니다. 서울의 평균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크게 뭐 위험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그 하락장을 시작할 때는 전세가율이 40% 이하일 때, 다시 말해서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뭐 4억이다. 이 정도면은 그 버블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50%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유동성, 공급 물량, 가격 수준과 전세가율. 자, 마지막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은 지금 뭐 제대로 지금 먹히고 있는 이 대출 규제가 제대로 먹히고 있죠. 그리고 각종 세금들, 그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부분, 그 양도세 부분이 제대로 지금 먹히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 정책은 이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큰 사이클에서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그 정부 정책만으로 이 대세 상승장을 하락장으로 바꾼다든지 하락장을 상승장으로 바꾼다든지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뭐 대부분의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2달도 안 남았죠. 2달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지금 현 정부보다는 좀 더 완화된 정책들로 바뀔 것이다. 뭐라고 하고 있는.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지금 팔 사람들도 이왕이면은 좀 이따가 정책 바뀌는 거 보고 팔자. 살 사람들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서로 자기 희망대로 지금 생각하고 관망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본 네 가지 유동성과 공급 물량, 가격 수준과 전세가율, 그리고 정부 정책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오른다 내린다. 여러분은 어디에 배팅하는 게 맞겠습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떨어질 요인보다는 상승할 요인이 좀 더 많지 않은가, 좀 더 강하지 않은가, 상승할 요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뭐 유동성과 공급 물량인데 여기에서 일단 저는 상승할 요인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좀 시장을 보시면은 좀 더 재밌게 시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들은 부산의 아파트 시장을 전망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부침이나 출렁거림들이 좀 심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면은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출렁거리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이만큼 올라나 더 올라? 저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대. 정부에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어. 그럼 내가 1주택자인데, 그럼 집을 팔고 떨어지면은 다시 사면 더 이득 아니야?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태두님 말씀하셨는데, 유동성 공급 물량 가격 수준 정부 정책, 외워두시면, 예,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하시면은 더 재밌을 거예요. 서울은 오른다. 저는 서울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이유보다는 오를 이유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뭐 작년, 재작년처럼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어렵겠죠.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떨어질 요인은 매우 적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첫 기사 말씀드렸고요.